엄마, 그 집 파시는 게 어때요? 뭐, 뭘 팔아? 그 집이요. 엄마 아빠 사는 집.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집을 팔라니? 그럼 우린 어디서 살란 말이야? 엄마 아빠는 연금도 두둑하게 나오시잖아요. 조그만 집에 월세 살아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저희한테 미리 좀 나눠주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매달 대출금 갚아가며 지켜온 이 집을 제 자식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아,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산 집이야.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 주신다 생각하면 되죠. 저 진짜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감당 안 되고.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너희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니?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식들이 힘들지 않게 살라고 필요한 만큼 해준 대가가 이것이었네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했어요. 남편 이승호는 지금 72이죠. 저는 구청 행정직으로 35년을 일했고요. 남편은 교육청에서 37년을 근무했습니다.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왔고 1년에 2번씩 보너스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적금도 꾸준히 부었어요. 적금, 예금, 노후자금까지 씀씀이를 아껴가며 모아두었습니다. 아들 학자금에 결혼 비용까지 꾸준히 모아두었죠. 민준이는 올해 45살이고요. 서연이는 43입니다. 둘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사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고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옷 참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 애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둘 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민준이는 공대를 나왔고요. 서연이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모아두었던 비용으로 다 됐어요. 대출 한 번 받지 않았죠. 그때는 지금만큼 비싸진 않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4년 동안 2명을 다 대학 보내려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녁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 쉬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민준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이었고 월급도 괜찮았죠. 그리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여자였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눈빛이 좀 날카로웠달까요? 하지만 민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었죠.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니 저도 기뻤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신혼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엄마, 전세 구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전세자금 때문에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억? 그때가 2010년쯤이었습니다.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죠. 남편과 밤새 의논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남편과 상의했을 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 애 결혼하는데 도와줘야지. 이것까지 해주면 우린 다 한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 적금 깨자. 그렇게 10년 넘게 모아온 적금을 깼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절까지 했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2년 후에 딸 서연이도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사위의 집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서연이도 신혼집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2억 정도 필요해요. 서연이가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했던 일이었죠. 민준이도 보태줬는데 서연이도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도 도와줬는데 너도 공평하게 해줄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서연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는 걸 보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맘고생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또다시 2억. 이번에는 남편 퇴직금 일부를 썼습니다. 남편이 37년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이었어요. 그걸 딸에게 2억을 주니까 남은 건 얼마 안 됐죠. 하지만 오빠한테 줬으니 동생한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도 퇴직하고 연금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둘 다 나오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둘이 살기에 충분했죠. 그렇다고 아끼던 버릇 어디 가나요? 둘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또다시 적금을 부었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다. 남편과 그렇게 말하면서 여행이라도 가볼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자식이 결혼하면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첫 번째 전화가 온 건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죠.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는 것 같았고 말끝을 흐리는 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었죠.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왜? 무슨 일인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서요. 갑자기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다른데 이사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와이프랑 저랑 직장도 가깝고 조금 더 여기서 살고 싶어서요.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볼게. 고마워요, 엄마. 빨리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민준이가 돈이 필요하대요. 3천 정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세자금 올려달라고 했대요. 에휴, 아니 그놈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그 돈도 없대? 요즘 살기가 워낙 팍팍하잖아요. 아, 우린 뭐 살기 좋아? 나름 아껴가며 사는 거 모르나? 그 한마디만 짧게 내뱉더니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또 깼습니다. 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통장을 해지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은행 직원이 해지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한테 돈을 보냈어요.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이 왔죠. 빨리 갚겠다고 했던 약속은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는다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민준이도 힘들겠지.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사실은 물어보기가 무서웠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아들이 서운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보다 아들 마음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딸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일 낮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바구니에 두부랑 파를 담고 있었는데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죠.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분양? 응. 지금 사는 집도 좋긴 한데 한 번은 이사를 가야 나도 재산을 모을 것 같아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하면 돈이 좀 될 것 같긴 해. 그래, 그렇게 이사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김서방 직장하고 괜찮아? 그럼 오히려 더 가까워. 지금보다 2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어. 그럼 좋네. 근데 엄마 나도 대출을 많이 땡기긴 할 건데 조금 돈이 모자라서. 얼마나? 5천만 원. 내가 너무 무리하면 이자에 원금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엄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조금씩 갚을게. 5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서연아, 그런 큰 돈은 엄마한테 없어. 저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지 서연이가 바로 죽는 소리를 했죠. 엄마 아빠는 연금 나오잖아. 나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줘. 내가 진짜 엄마 아빠한테 잘할게. 시댁 쪽은 전혀 돈 나올 곳이 없단 말이야. 엄마 아빠도 돈을 쌓아두고 살진 않아. 단호한 제 말에 서연이가 당황한 듯 했어요.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나 봐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어떡해? 나 그 아파트 꼭 살고 싶단 말이야. 서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서연이가. 이번엔 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분양받는데 5천이 필요하대. 남편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서 탁자 위에 놓고 미간을 손으로 눌렀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정말. 알아. 근데 애가. 알았어.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따로 모아둔 돈까지 보탰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 후로 1년 동안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였어요. 고맙다는 문자 한 통 받고 나서 감감무소식이었죠. 저는 가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혹시 민준이나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마트에 가서 갈비를 샀고 전 부칠 재료들을 장만했습니다. 밤도 사고 대추도 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샀죠. 서연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들 고기도 샀고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여보, 애들 언제 온다는 전화 왔었어?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 나한텐 아직 안 왔어. 정 궁금하면 연락해봐. 근데 당연히 오겠죠.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추석에 언제 올 거야?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엄마, 나 처가 가야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 그럼 다음 날 올 거야?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연휴가 길었는데도 집에 못 온다는 아들의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 잠깐이라도 얼굴을 봐야지.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번만 엄마가 이해해줘요. 민준의 문자에 화가 치솟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서연아, 너는 추석에 언제 올 거야? 나 엄마 시댁 가야지. 그럼 시댁 갔다가 언제 올 수 있는데?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 아, 그게 엄마 김서방이 피곤하대. 미안. 그래서 안 온다고? 너희도 이번에 여행 가니? 아,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이도 처가만 갔다가 여행 가는 것 같더라. 어떻게 처가만 가고 여길 안 온다니? 엥? 아니, 그건 아니지. 난 그래도 시댁은 가는데. 오빠 너무했네. 엄마 아빠가 너희들 보고 싶은 건 생각도 안 하나 보다. 아, 아니야. 우린 명절 지나고 바로 갈게요.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아니, 허전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뭐래? 애들 언제 온대? 아니, 이번 명절은 연휴가 길어서 다들 여행 가나 봐요. 뭐? 여행? 요즘 명절은 애들 세대엔 연휴라더니 우리 애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 남편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많이 실망했나 봐요.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갈비가 가득 들어 있었고 전 부칠 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샀나 싶었죠. 다음부턴 절대 이렇게 하질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거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만 늘어날 뿐이었죠. 그러고 보니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평소엔 전화도 안 하는 걸 이제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싶기도 했습니다. 추석 당일이 되었고 저는 그래도 한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전도 준비하고 잡채도 놨죠.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를 맡으면 행복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허무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남편과 저뿐이었죠. 예전엔 식구가 많았는데 이젠 허전할 뿐이었습니다. 6명이 앉던 식탁에 둘만 앉으니 너무 쓸쓸했어요. 여보,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괜찮아. 다음엔 오겠지.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갈비찜도 전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씹고 삼키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갈비찜은 반 이상 남았고 전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있었지만 먹으러 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세월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막상 애들이 안 오니까 너무 서운한데 괜찮다. 그럴 수 있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도 속이 상하긴 하다.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 둘이 잘 삽시다. 그러게 이제 우리만 생각해야겠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다음 명절엔 다르겠지 애써 혼자 위로했죠.
하지만 다음 명절인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때와 똑같았어요. 뭐, 이번에도 안 온다고? 전을 붙이던 제 손이 멈췄어요. 엄마, 미안. 나 처가에서. 저번에도 처가를 갔으면 이번엔 이쪽에 오는 게 맞는 거 아냐? 지난번에 아버지가 너희 안 와서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알아? 그게 엄마 이번엔 처가에서 여행 가자고 다 예약해 놓으셔서 집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요. 전 민준의 전화를 끊고 수도를 세게 틀었죠. 이러다 정말 화병이 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서연아, 너라도 와. 엄마, 미안. 나 이번엔 김서방이랑 해외여행 예약했어. 시댁에도 다음에 간다고 얘기했고, 또 둘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음식도 많이 안 했어요. 만들어봤자 남으니까요. 전 부치다만 거랑 떡국만 끓여서 소박하게 둘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새해 특집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는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젠 명절마다 전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 거란 기대도 아예 하지도 않았죠. 저와 남편의 생일에도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죠. 저는 너무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애들도 바쁘겠지. 애들도 살기 힘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계속 아팠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한참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더 잘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해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죠.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비명을 질렀죠. 여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발목이.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급히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더니 말했어요. 인대가 늘어났네요. 한 달은 쉬셔야겠어요. 한 달이요? 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깁스는 안 해도 되는데 보조기 착용하시고 최대한 안 움직이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남편이 회사에 연락해서 며칠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넘어지셨다면서요?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어딜 다치신 거예요? 발목 인대가 늘어났대. 한 달 정도 쉬어야 한대. 아, 그래요? 좀 조심하시지. 응. 그게 끝이었습니다. 병문안 온다는 말도 없었어요. 서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엄마 다쳤다면서요? 근데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돌봐줬습니다.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죠. 여보, 미안해. 왜?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다쳐서.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잘하면 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돈 줄 때만 필요한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발목은 완전히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명절도 2번이나 더 지나갔는데 역시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어요. 그것도 안부 전화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통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럼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전화 기다리지 마. 당신만 힘들어. 그냥 연락 없어도 잘 살고 있겠거니 해. 알았어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해도 기다렸나 봐. 우리끼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거야. 이제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평생 키운 자식인데 기대하지 말라니.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준이니?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뭔데? 엄마, 그 집 파시는 게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집을 팔라고요. 집? 무슨 집? 우리 집을? 네. 엄마 아빠는 연금도 두둑하게 나오시잖아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사니? 월세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저희한테 미리 좀 나눠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저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대출 이자도 감당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힘들다고요. 그때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민준아, 이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산 집이야.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저희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렸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끊기도 힘들었죠. 겨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야? 민준이. 무슨 일인데? 이 집 팔아서 나눠달래.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아니냐면서.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그놈이 미쳤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서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죠.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는 연금 나오잖아. 그래도 살고 있는 집을 팔라니. 저희는 진짜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데. 에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전에 줬던 건 엄마가 그냥 준 거잖아요.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얘네는 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네들 필요할 때 돈 주는 기계로 생각하겠지. 남편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민준이가 태어나서 첫걸음을 뗀 곳, 서연이가 유치원 입학식 날 아침 준비하던 곳, 아이들 생일마다 케이크 놓고 촛불 불던 곳,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던 곳,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요. 팔아서 나눠달라고요. 그것도 연금이 나오니까 저희더러 월세 살라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가, 하얗게 센 머리. 70살 노인의 얼굴이었죠.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 아이들은 저를 아직도 돈줄로만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뭘? 우리가 애들한테 얼마나 줬는지. 남편이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아이들 결혼 때 전세 자금부터 시작해서 차 살 때, 분양받을 때,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합치니 모두 6억 1천만 원 적금을 깰 때마다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희가 평생을 모아온 자금부터 각자 모은 돈의 퇴직금, 전부 다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줬더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줬었나? 그럴만도 하지. 통장 있던 거 하나씩 없애고 연금 나온 것도 좀 아꼈었나? 우리한테 들어가는 생활비 외엔 다 저축을 했잖아. 그것마저도 가져간 적도 많았지. 여보, 우리 지금 예금에 얼마 있어? 남은 게 7천만 원. 집 빼면? 그게 다야. 남편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6억 1,100만 원이라는 합계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여보, 우리가 6억을 줬는데 애들은 우리한테 뭘 해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온 적 있어? 없어. 생일에 왔어? 아니. 내가 아플 때 왔어? 안 왔어. 그럼 뭐야? 우리가 뭐야?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컵이 덜컹거렸어요. ATM이야? 그냥 돈 뽑는 기계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돈 주는 기계였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오는 편리한 현금 인출기였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일했던 동기 정숙이었어요. 정숙이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했었죠.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미경아, 얼굴이 왜 그래? 별로. 너 무슨 일 있어? 앉아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정숙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돈 달라고만 하는 것, 명절에도 안 오는 것, 제가 다쳤을 때도 안 온 것, 그리고 이번에 집까지 팔아서 나눠달라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정수기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미경아, 너 너무 많이 줬어. 알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가? 당연하지. 너 이제라도 끊어야 해. 하지만은 무슨, 너 이러다가 진짜 너희 노후 어떡하려고? 집까지 팔아서 달라는 애들한테 뭘 기대해? 정수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말했잖아, 예전에도. 애들한테 너무 주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때도 내 말 안 들었잖아. 애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랬지. 정수기 말이 맞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정수기가 충고했었어요. 애들한테 너무 많이 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는 너 자신한테 잘해줘. 정수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 시간을 애들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아니면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정수기 말에 뭔가가 와 닿았습니다. 그래요.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또 아이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하자. 뭘? 더 이상 애들한테 안 줄 거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리고 더 이상 물려줄 유산 없다고 할 거야. 우리가 평생 애들 ATM은 아니잖아. 집까지 팔아달란 애들한테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중엔 연금마저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응. 그렇게 하자. 남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죠.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불러서 확실하게 말하자. 응, 그래야겠어. 애매하게 하면 또 안 돼. 알아.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왜요?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알겠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오늘 저녁 6시에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면 알아, 꼭 와야 해.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계절이 바뀌듯이 이제 저희 인생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와 며느리가 먼저 왔습니다. 민준이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아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 서연이 올 때까지 기다려. 30분 후 서연이와 사위도 왔습니다. 사위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명절에도 안 왔으니까 당연했죠. 엄마, 뭔데 이렇게 급하게?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 배 아파 낳고 밤새워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제 돈만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가 오늘 할 말은 하나야. 뭔데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남편 팔을 잡고 있었어요.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돈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제 물려줄 재산도 없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돈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재산이 없다니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응. 없어. 왜 없는진 너희들이 더 잘 알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살 집이야. 너희들이 이 집을 팔아라 할 순 없어. 저는 며느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이 집도 팔아서 장례 비용 쓰고 남는 건 기부할 거야. 기부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한테 이 집을 손톱만큼도 줄 생각이 없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삐걱 소리를 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니. 민준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팔을 잡았는데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얼마나 줬는지 아니? 그건 6억 1,100만 원. 숫자를 말하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 너는 결혼 자금 2억, 전세 3천, 차 1,500, 총 2억 8천. 서연이 너는 결혼 자금 2억, 학원비 600, 분양 5천, 총 2억 5,600.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도 서연이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는 뭐가 그래도야? 너희들이 돈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연락한 건 아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힘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플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명절에 너희는 왔니? 생일에 전화라도 했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야? 너희들 돈 필요할 때 쓰는 ATM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힘들어서.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이가 40이 넘은 애들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거야? 엄마가 너희 나이 때는 뭐 했는지 알아? 부모님 용돈 드렸어. 명절마다 찾아뵙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다녔어. 너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지금도 돈만 바라고 있잖아. 그리고 뭐, 어차피 물려줄 거니 팔아서 달라고? 죄송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끝이야? 너희는 엄마 아빠가 연금 나오니까 월세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아니면 우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면 뭐야? 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났어요.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안 해요, 엄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실망이다. 평생을 너희한테 퍼주고 이제 우리 좀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본인 생각만 하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구나. 내가 너희를 한참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엄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 선언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너희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물려줄 재산도 없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 전화하지도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예. 엄마 연락을 하지 말라니요? 서연이와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너희를 볼 자신이 없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제 그만할 거야. 필요할 때만 찾는 너희들에게 지쳤어. 엄마 아빠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 거야. 민준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 믿을 수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어요. 이제 가봐.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엄마, 나가.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섰어요. 나가라고 했어. 결국 아이들은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현관으로 갔어요. 서연이도 눈물을 닦으면서 따라갔죠. 며느리와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여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나 잘한 거 맞죠? 그래, 잘했어. 남편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후회되는 건 아니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제가 너무 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서연이도 보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할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애들한테서 연락 왔어? 응. 뭐래? 미안하대, 용서해 달래. 어떻게 할 거야? 답장 안 할 거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렇게 아이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후회 안 해?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안 해. 정말? 응.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정말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나쁜 엄마인가.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여보, 우리 머리도 복잡한데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갈까? 바람 쐬러?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우리 평생 일만 하고 애들 키우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잖아. 그러게. 이제 우리 좀 놀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ATM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했을 것이고 저희 노후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요. 용기를 내세요. 자식이 소중하지만 본인도 소중합니다. 평생 퍼주기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끔은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남편과 수영도 하고 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ATM이었던 부모. 이제는 그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